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자 철학의 형상화라 말할 수가 있는 산수화의 역사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산수화의 간추린 역사입니다. 산과 강, 기암절벽과 노송 등의 자연 풍경을 그림의 주제로 삼고 있는 산수화는 인류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생겨난 화풍인데 한국, 일본 등으로 전파되어 동양화의 전형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산수화의 기원은 한나라 시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산악을 신선이나 신령스러운 새와 짐승들이 살고 있는 세계로 여겨서 소위 신선사정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공예품의 디자인 등에 나타나 있는 산악 무늬는 사실적 묘사나 정서적 표현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이며 도식적인 장식 문양에 불과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따라서 그러한 그림들은 이른바 미학론이 뒷받침된 회화로서의 산수화와 그 갈래를 달리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네덜란드에서 출발했다고 여겨지는 서구의 사실주의적 풍경화 또한 우리 동양의 산수화와 그 미학적 차원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령 서양의 풍정화와 동양의 산수화를 같은 차원에 놓고 본다 하더라도 동양의 산수화는 서양의 풍정화보다 무려 1000여 년 전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셈이 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중국의 산수화는 후한의 멸망 이후 3세기 초엽인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르러 소위 혈학이 학문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그 미학적 기틀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화현상이 그러한 것처럼 중국의 산수화 역시 거기 그 시대 정신의 산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1년부터 시작된 위진 남북조 시대를 맞았을 그 무렵에는 유가적 위정자들에 의한 장기적인 압박 내지 일반 사대부들의 탐욕 등으로 인해서 세속의 염증을 느낀 선비들이 현실을 도피하려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연 속으로 초월해 감으로써 정신적 자유를 획득하고 정신적 순전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삶의 희열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시대 정서에 의해 산수화라는 화풍이 대유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에 동진에서 특히 인물학 그리기에 솜씨가 뛰어났던 고개지가 출연하여 원근법을 도입하는 산수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조시대 3대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되게 되었던 그 고개지는 자가 장강이었으며 호두장군이란 관직에 있었기에 고호두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강조성의 무석에서 태어난 그는 전 생애를 금강, 남정, 호북성, 강릉 등 주로 양자각의 중하류에서 보냈으며 천태, 회계 등의 명사를 즐겨 거느렸고 동진, 말기의 권력자 환원휘하에서 참군이라는 관직을 맡기도 하고 의회 연간 초에는 문제가 풍부한 자가 임명되는 신기상시라는 관직에 오르기도 했다가 62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개지의 본령은 인물화이어서 기족 명사의 초상이나 옛 역사상 인물 등을 많이 그렸는데 그 역시 노장자 사상에 깊이 경도되기도 했으며 가장 초기에 산수화론집인 화군대상기를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고개지는 많은 기행도 남겼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절에 문필에도 뛰어난 제절에다 정치력도 뛰어난 치절이라 여겨서 그도 삼절로 불려지기는 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명가 출신 장언론이 펴낸 역대 명화기에 수록된 고개지의 노나 등에 의하자면
해와 제작의 목표를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생명 내지 정신의 표현에서 그 기법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이론 등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동진에서 태어난 조문병이라는 사람은 자살했던 은중감이 그를 주부로 초빙하고 수재 등으로 간직에 청구하기도 했으나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그리고 조홍병 그는 한평생을 벼슬을 멀리하고 형산, 무산 등의 명산만을 오르내리면서 늙어 벽이 들자 집안의 벽에다 추억 속의 산천을 걸어놓고 누워서 가만히 지켜보며 상상 속에 주율할 수가 있는 와율을 즐겼다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산수화론에 해당되는 화산수설을 남겼는데 소위 가슴속의 자연이란 흉중구학의 개념이 그로부터 나타났던 것입니다. 산수화가 회화로서 성립될 수 있는 미학적 논리는 결국 조홍명으로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수화는 당나라 시대를 맞아 새로운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8세기 초임에는 황실의 친척으로 벼슬이 운이장군 우무이 대장군이었던 이사훈과 그의 아들 이소도가 첩첩이 쌓이고 우뚝우뚝 솟아난 산들을 윤곽적인 구력과 지나면서도 불투명한 색채를 곁들이는 용체 기법 등으로 그려서 이른바 철록산수의 화풍을 완성시켰습니다. 철록산수란 산악을 명확한 구렁선으로 모양을 떠서 멀리 있는 산 군청계, 앞산은 녹청색이다 다시 수원청을 겹쳐 칠하는 수법에 의한 그림으로 정의할 수가 있으며 금박을 병용하는 일도 흔했기에 금벽산수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성당시대의 오도자는 지방관리로 일하면서 그림을 잘 그렸는데 각종 문예의 조예가 깊었던 현종왕의 눈에 쏙 들어 일약 궁중화가로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폭발적인 속필로 광활한 화면에다 단박에 산수를 그려내서 소위 산수의 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었고 산수화는 자연주의의 표현주의를 겸한 예술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성과의 일단이 당모 벽화 속의 산수 표현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나라 중기 이후에 시작된 수묵화의 기법은 단지 묵색만으로 그림을 그린다 하는 특징뿐만이 아니라 사상적 표현 수단으로서의 산수화라는 논리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수묵산수화가 산수화의 전형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묵색만으로 산수를 그린다는 미학적 논리 등으로 인해 산수화는 철학적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나라 말기에 이은 10세기 전반기의 5대 시기에 태어난 형호는 만세를 피해 홍곡이라는 골짜기 속에 응거하면서 호조차 아예 홍곡자로 정하고 오도자의 붓에 의한 줄선자 성과 당나라 중기의 특출한 산수화가로 천태종 불교의 처사가 되기도 했던 항룡의 묵에 의한 수묵과의 융합을 꾀하여 이른바 유필유묵론을 정지하기도 했습니다. 현존하는 필법기의 저자가 바로 방금 말한 그 형호입니다. 당나라 이후 5대에서 북송 초기에 이르기까지의 산수화는 마치 봄날에 5만 가지 꽃들이 만개하듯 융성하게 발전하게 되어서 그때까지도 회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던 종래의 인물화를 완전히 압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대개 학자들은 송나라 초기에 중국의 산수화가 그 완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론 수묵산수화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화북지방에서는 형호의 제자들이며 훗날 관성파 또는 섬습파로 분류되었던 관동, 범관 등이 황토 침식지대의 높고 가파른 초봉을 잘 그렸으며 제로파로 분류된 이성 등은
황량한 평원산수를 주로 그려서 저마다 뛰어난 화풍의 일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평원산수의 화풍이란 물이 흘러감에 따라 정제되는 산악이나 숲풀 사이에 누각, 배, 다리 등이 세밀하게 그려지는 수법으로 수평선이 감상자의 눈높이에 해당되는 화면 전체의 거의 중앙에 위치함이 특징이었습니다. 천리를 지척에 그린다 하는 말이 평원산수화풍에서 나온 말이 된답니다. 혁오의 제자였던 이성의 화풍을 하남성의 화가였던 곽희가 이어받았습니다. 북송의 곽희는 서성 이성의 평원산수를 바탕으로 번간의 산수화 양식도 시용하여 광대한 풍경을 대관적으로 그려내는 이른바 화북산수화를 크게 성립시켰습니다. 중국의 회화사에서는 이성과 곽희의 화풍을 한데 묶어 일곽파로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곽희는 궁중의 작화기관인 화원에서 지도급 인물로 재직했는데 뒷날 그의 아들 곽사가 아버지의 구수를 받아 편찬한 인천고치집을 남기게 되어 대단히 귀중한 산수화론집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강남에서는 남당 궁정화원의 동원과 그의 후계자이며 성녀화가인 거연 등이 수묵적 성격이 강한 필묵법으로 천진평담한 산수화를 그려냈습니다. 그것이 소위 강남화의 전형으로 이어져 뒷날 동급화로 불려지게 되었으며 후대에는 남종화의 전거가 되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문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송 후기에는 사대부 간의 취미생활로 여럿이 모여 앉아 수묵화를 그리는 묵회라는 모임이 유행하면서 미불과 그의 장남 미우인 등에 의한 주관적인 운산화의 화풍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산화는 밀법산수라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미불 부자에 의해 창시된 그 운산화 화풍은 산수를 그리는데 딱히 분만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기 직전에 종이 섭리인 직은자와 사탕수수를 짠 찌꺼기 등인 자재나 연밥이 들어있는 연방 등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종이에는 명만의 악유를 섞어 만든 번수를 바르지도 않고 채석을 할 때에도 한쪽을 진하게 하고 다른 쪽은 갈수록 옅게 하는 발림인 선염 등을 이용해서 발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수법을 즐겼습니다. 발묵이란 먹을 부어 산이나 바위 전체를 그리는 화법이라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윤곽선을 무시하는 수법이며 수묵화의 용무법이 되기도 해서 특히 강남 지방의 문인들이 즐기는 기법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화북의 귀족과 궁중화가들은 수묵의 농담으로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하는 파묵의 기법을 선호했습니다. 북송 말기에서 남송 초기에 활약한 화원 화가 이당은 주로 바위를 그리는 필법에 해당되는 주법 등의 양식화를 선호했습니다. 산이나 돌의 주름을 그려 입체감을 나타내는 그러한 준법이란 수법 등은 남성 후기의 화원을 대표하는 마원, 하규 등에게 이어져서 원경을 공백으로 남겨두어 시적 정치를 자아내게 하는 소위 병각의 경이라는 또 하나의 전형적 구도를 창안해내기도 했습니다. 마원은 북송 말기에서 남송 후기에 걸친 5대 시절에 7인의 화원 화가를 배출한 마씨 일족의 중심 화가였고 황제로부터 금대를 하사받기까지 했던 하규는 이당의 제자로 서정시적 정서의 표출을 꾀하여 산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대각선적 구성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규의 화풍은 절강성의 항주 출신 대진을 시조로 하는 지급 화가의 일파였던 명나라 시대의 절파 수묵화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절강성에서 활약하던 화가들이어서 절파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당, 마원, 하규, 유송년 등 네 사람의 화가가 소위 남송 4대가로 손꼽혔는데 그들의 화풍은 마일각, 잔산, 인수, 단산, 잉수, 변각의 정, 하일변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지칭 속에는 물론 그들의 화풍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의미도 들어 있었습니다. 잔산 잉수란 본래 패잔 만국의 산수하란 뜻으로 송나라 궁정이 1127년에 남쪽으로 옮긴 후에 한인 화가들이 강남 지방의 자연 풍경을 그린 것으로 40개 산수화의 전형적인 구성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자연 대상을 잡는 방법이 크지는 않으나 대각선 구도가 주체가 되고 여백 부분이 화면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산이나 수목 등 배경의 모티브를 충분하게 그려넣지 않고 화중 인물의 움직임이 크게 정대한 특징을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나라 말기에서 원나라 초기의 목계, 옥강과 같은 화가들은 선종불조기의 선녀이면서 강남화의 전통인 자유로운 수묵의 화풍으로 자연의 진수만을 포착하는 글작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원대 초기에는 남송 화엄풍의 서정성과 기교주의의 식상에서 5대의 황제 밑에서 한림원 학사 내지 성제에 이르는 벼슬살이까지 하기도 했던 조명부 등이 복고주의를 제창, 이상훈, 동원, 거연, 이곽파 등의 양식을 받아들여 북송 이전의 고졸한 산수 표현을 이상으로 삼은 원대 산수화의 전형을 정착시켰습니다. 이후 산수화는 전통적 수법에 의해 자연을 그림 속에서 재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작가의 개성을 표현하는 독특한 예술성을 전개하여 들었습니다. 원래 보수적 정향은 이곽파, 미법 산수, 화원 회화인 원체화 등의 추종 세력이 되어서 나타나지만 조명부가 가장 높이던 동급파의 화풍이 문인들에게 널리 숭상받아 원대 말기에는 은인 사상으로 일관했던 황공망, 오진, 왕몽, 예찬 등 이른바 원말 4대가가 나타나 각자의 개성적인 양식을 완성한 이후 명청대를 통한 문인화의 전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황공망은 관직 생활도 하고 도교의 일파인 전진조에 귀하여 소주의 세계 교당을 세우기도 했던 인물로 50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동원 거열을 종주로 삼았으며 그의 산수화는 필세가 우리한 장강산수와 수묵에 의한 필이 가능한 두 종류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지는 묵죽을 잘 그린 인물로 점을 치거나 그림을 팔아 생활을 꾸렸으며 같은 화가끼리도 교제할 줄을 몰랐으며 대표작으로 어부도, 죽석도 등을 남겼습니다. 왕몽은 예조부인 조명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절강석에 있는 황하산 등에서 응거하다가 어줍잖게 명조를 섬겨 산동성의 지주가 되었다가 호유용이란 자의 사옥에 휘말려 옥사한 인물이 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동적인 구성 가운데 찰기 있는 준법에 의해 대상의 질감을 집요하게 구하여 전 화면의 모티브를 충전시켜 예찬의 유정수목, 소산체 등과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예찬은 부호의 집안에서 태어나 고소하나 골독문 등을 수집하고 집안에 청비각인 울림당까지 세워놓고 많은 문인들과 사귀다가 원말의 병난을 예상하고 가산을 온통 정리하여 근친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신은 오강, 소주 등지로 방황하다가 말년에 귀향하여 병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연의 화풍을 따랐으며 소위 정료 무인의 소산체라 불리는 가난한 평원산수의 양식을 확립시켰습니다. 일기, 즉 독창적인 기세가 넘치는 예찰의 화풍을 명나라 초기의 왕불과 명나라 중기의 문증명 등이 이어받았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대지를 시조로 했던 절파의 산수화가 통속화되었다며 명나라 중기에 일어나는 심주, 문증명 등에 의한 오파가 운말 4대가를 통한 문인화의 계보를 개성했으며 그 오파의 화풍을 이어받은 명나라 말기의 동기창이 그 오파를 남종화라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절파는 자연 북종화로 분류되고 말았는데 동기창이 화풍을 남북 양종으로 나눈 까닭은 남종화가 북종화보다 우월하다는 의미의 상남 편동론에 의한 것이 되었습니다. 명조가 멸망한 뒤 문인화는 사실상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나라 초기 만주족의 억압에 따른 울분을 필묵으로 달래던 유민 화가로 8대 산인, 석계, 석도 등이 있어 개성주의 화가의 한 시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초기 소주 부근에서 활약했던 왕시민, 왕감, 왕건기, 왕시와 오적, 운수평을 한데 묶어 지칭한 사왕 오우는 남종화 전통인 오파의 전형주의를 이어받아 화단의 정통파를 형성했지만 같은 시기에 신안파나 금능파 혹은 석도 등과 같은 개성주의 화가는 전통에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으로 이후 남성 화계의 정통파와 나란히 근래에 이른 개성파의 원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간추린 산수화 역사를 일별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조 초기에 궁정에 마련된 도화서의 화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급화가와 종실 4대부의 여기 화가들이 서로 조화 있는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북송 이곽파 계통의 산수화풍을 안견 등이 섭지하였으며 명종 원년에 공신들의 초상을 많이 그렸던 도화서 화원 이상좌 등이 남송 산수화풍의 거장으로 명나라 절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세조조에 걸쳐 활약한 강야는 남송 원체 화풍을 따랐고 새나 개, 고양이, 원숭이, 다람쥐 등과 같은 작은 동물을 주제로 그 틀을 아름답고 정밀하게 그리는 소위 틀 그리기의 묘를 발휘하는 영모화의 대가, 이암 등은 왕족으로 4대부 화가에 속했습니다. 이때부터 왕실과 공신 등의 봉안용 초상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으며 문인이나 4대부 사이에서는 특히 아치 있는 필지로 화조를 그리는 풍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의 후유증으로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으나 17세기 중엽부터 화원 출신 김명국의 출연으로 새로운 기풍이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화피를 잡지 못했던 그는 절파풍의 산수화를 잘 그렸으며 필액을 극도로 자제하는 간필처의 신선도와 달모도 등도 잘 그렸고 1636년과 43년 두 차례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오기도 해서 일본에도 많은 그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잠시 여담이 되기도 하겠는데 나는 김명국이 그린 자화상 내지 그의 달마도 등에 매료되어 김명국의 생애를 희곡으로 집필하기도 했었는데 아직 공연의 기회는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무대 배경막에 그의 실제 그림 몇 점을 대담하게 영상으로 펼쳐가며 드라마를 전개하는 구성을 해보았던 것입니다. 선조조 때 13세의 나이로
장안사의 벽화를 그린 바 있는 이정은 장구하고 수윤한 화풍의 산수화를 잘 그렸습니다. 헌종등의 인물로 인조 반련에 참여하여 공신이었으나 벼슬을 마다하고 원일선비로 살면서 서화를 그렸던 조속과 신세림 등이 수묵화의 대가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는 남종 화풍의 산수화가 점차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금강산의 사생화로 유명한 정서는 이른바 한국적인 실정산수, 즉 중국 화풍에 의존하지 않는 진정도를 그려서 한국적 산수화풍의 전형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발달한 풍속화는 서민들의 생활을 독특한 유머와 풍자로 그려낸 김홍도와 끝까지 사실적 표현만을 고집했던 신윤복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조 후기에는 김수철이 다함체를 써서 근대적인 감각의 산수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초기의 안경과 후기의 김홍도와 더불어 조선 화단의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기도 하는 장성업 또한 호탕하면서도 아담한 그만의 특별한 지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원체화와 명나라 절파의 화풍을 혼용한 윤두선은 특히 말을 잘 그려 유명해지기도 했고, 심사정은 처음 명나라 심주를 모방하여 삼단을 펼친 것과 같이 줄선을 여러 겹으로 겹쳐 산이나 바위에 주름살을 그리는 피마중법을 따라서나 중년 이후에는 산이나 바위 표면을 도끼로 찍어낸 것 같이 척키를 많이 사용하는 부적중법을 따라합니다. 한국의 회화사에서는 겸재 정성과 현재 심사정과 공제 윤두수를 한데 묶어 사인 삼재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전신사조, 즉 귀신씨를 찾고 형을 버리라 하는 화론의 참뜻을 추구해 보겠습니다.